저희들이 정말 가장 최근 또 가장 정확한 그러한 현재 상태 우리 안보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네 분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잠깐 네 분을 또 소개하고 원장님 간단한 양력을 제가 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우리 김기정 원장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우리 교학부총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희승 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김기정 우리 원장님이 워낙 이력서가 화려하지만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님이시고 우리 고향은 경상남도 통영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LA 협의회가 통영하고 자매결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커네티켓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같은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주요 경력으로는 현재 세종경서 또 이사님으로도 계시고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을 역임하셨고 외교부 공공외교 자문위원 또 위원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도 역임하셨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또 원장님으로도 역임하셨습니다. 그 외에 일본 게이오 대학교 또 등등 여러 학교에 그리고 또 외교통상부, 국방부,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 정책자문위원 등 굉장한 우리 경력이 있지만 중요한 걸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원장님 모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잘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이런 삶의 궤적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 말씀에도 있었지만 이제 작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었고요. 퇴임을 하고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원장으로 지낸 지 8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마치고 시험 보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또 교수의 경험을 살려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학생들이 한 학기 다 하고 나면요 꼭 학기 말이 되면 한 학기 동안 했던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해달라고 해요. 그 요약 안에 대부분 저희 기말고사의 중점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약하는 기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저와 같이 이제 이번에 미국과의 전략 대화에 참여해 주신 분은 이제 저희 연구원의 이기동 박사신데요. 이제 북한 정치를 전공하시고 북한을 오랫동안 그 내부의 동력과 내부의 메커니즘들을 좀 눈여겨보신 분이고 양문수 교수님은 북한 경제 전문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 원장님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지금 현 시점 남북관계가 어디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이 몇 가지가 그 통로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중에 특별하게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철도 협력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도 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시차 때문에 제가 지금 날짜 계산이 잘 안 됩니다만 화요일 밤에 워싱턴에 도착을 했고 수요일 날 미국의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지금 워싱턴인데 USIP와
회의를 했고요.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도 있었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또 한번 미국 싱크탱크 중에 한 분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LA 어저께 밤에 도착을 했고, 오늘 오전에는 여기 LA LA Congress World Affairs인가요? 그분 이제 여기에 LA 지역에 조금 그 오피니언 리더들로 알려진 분들과 함께 또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그 2년 전에도 그때는 이제 현직 교수 시절에 그때 LA를 방문을 해서 유사한 얘기들을, 지금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조금 함께 저의 설명과 이제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2년 전에도 비슷한 행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와서 이제 특히 워싱턴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미국의, 저희는 정부 당국자가 아니어서요, 정부 관계자들하고의 만남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어쨌든 미국 국무성의 분들도 만나고 주로 싱크탱크들과 만나면서 현재 2021년 8월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 한반도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하는 그 우리가 바라다 보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해의 폭을 좀 넓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시작된 2017년 이후에 큰 역사적인 변화가 조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현 지점에 왔다는 말씀과,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바라다 보는 설명이죠. 2017년에는 좀 위기였고요. 그때 이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위해서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여서 곧 전쟁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반전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어쩌면 분단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가 2018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한 해를 희망의 한 해라고 불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반도에 봄이 왔다, Springtime has come, 이렇게도 묘사를 하고 그랬죠. 그 한반도 평화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 2018년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분단의 역사에 마침내 큰 균열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임했던 것은, 우리 한국 정부가 자임했던 역할은 한반도의 운전자를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운전자라는 이 세 글자에 농축되어져 있는 한국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아이디어를 먼저 내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제안하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운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관한, 이제 말하자면 운전으로 치는 내비게이션 세팅 하는 겁니다. 이게 제안자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북미 관계의 정상, 이 서먹서먹한 두 승객들을 차에 실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좀 녹여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 안에는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의 운명은 다른 외국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물론 우리만의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외교도 하고 북한도 설득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한반도의 주된 관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한반도 운전자론이 나오고, 그것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제안자, 이니시에이터, 두 번째는 중재자, 미디에이터, 세 번째가 촉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평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보자. 그게 2018년에는 아주 저희가 기획했던 대로 굴러갔습니다. 북미 관계가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이 북미 관계를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정상회담의 그 사이에 저희가 다시 평양에서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군사회담에 관한 기본 합의서에 서로 서명하는 뭐 그런 중요한 분기점들을 지나면서 마침내 큰 이 하나의 지점을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하노이였는데요. 결국 하노이는 결과적으로 노딜로 끝났습니다. 대단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에서 보면, 근데 하노이 노딜을 끝내고도 계속 북미 관계의 실무회담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해 가을 늦게 스톡홀름에서 북미 관계의 실무자들 간의 회담이 마침내 최종 결론으로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선언할 때까지 한국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의 한 해는 우리로서는 정말 인내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하게 되자 2020년에 좀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영어로는 breakthrough를 좀 모색을 했고 우리말로는 돌파겠죠. 돌파를 모색하는 한 해였는데 이게 이런 논리 속에서 돌파를 구상하겠습니다. 한반도라는 차가 있는데 저희가 세팅했던 것은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남북미 관계가 전륜 구동이고요. 우리는 후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또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근데 전륜 구동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걸 알게 된 것이 2019년의 가을쯤이었거든요. 그래서 후륜을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이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하고 그대로 묶인 채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은 말하자면 작동하지 않은 돌파였는데 2021년에 들어서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죠. 또 그런 만한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랬는데 지난번 5월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두 대통령이 만나서 역사적으로 아주 긴 장문의 한글로는 8페이지가 되는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고 영어로도 5페이지짜리의 공동성명이었는데 한미 관계의 역사에서 볼 때 또 동맹의 역사에서 볼 때도 이거 새로운 장으로 진입하는 그 가운데 있는 챕터의 이름도 New Chapter of the ROK-US Alli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협력의 범위도 넓어졌고 그전에는 주로 한반도 안보에 국한되어져 있던 것들이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더 커졌고 미국이 한국의 역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졌는데 그 8페이지의 공동성명 안에 미국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대화, 협력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우리는 인게이지먼트를 관여라고 이제 보통 번역해서 씁니다만 관여를 미국은 지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거였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관여를 우리의 전략적 구상이기도 했지만 주로 미국이 먼저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륜구동적인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먼저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게끔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북한에 대한 관여라는 게 반드시 뭔가에 대한 보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을 약속의 틀 속으로 묶어두는 것이 인게이지먼트거든요. 여기에 한국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조인트 인게이지먼트, 말하자면 공동 관여가 가능해진 구조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공동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 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 역시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이제 이 무렵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죠.
출발하는 날 통신선이 복구되었다는 결정, 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마치 2017년 11월에 화성 15호를 쏘고 핵 무력이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정치적 시그널을 이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준비가 되었다고 해석을 했고, 그 해석이 맞았듯이 2021년 7월에 남북 간의 통신선을 복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석을 하느냐면, 북한은 남한을 통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통남 통미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북한이 조금 다급해졌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기동 박사와 양문수 박사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점차 직면해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이제 국가 운영적 관점에서 대단히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이랬을 때 와서 우리는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좀 내고 싶고, 북한은 조금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을 미국이 알아야 되는데, 미국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미국의 행정부는 예상한 것만큼 절박성의 관점에서 미국은 우리와 동일 선상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동맹국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게도 부합하지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세계적인 문제 중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북한 문제라고 하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계속 낮다 얘기를 하는데, 그 낮은 것은 정치적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분들도. 그래서 북한이 지금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이제 그랬는데 저희의 워싱턴 방문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국무부가 조금 움직인다는 좀 징조가 좀 보입니다. 지금 오늘 언론에 보면 한국이 아마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것을 미국은 뭐라고 관심 있게 보겠다. 그 통일부가 어제 그 인도 지원을 결정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환영한다. 그 조치에 대해서. 역시 북한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인트 인게이지먼트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한국의 아이디어,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좀 얘기를 하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먼저 이 영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함께 좀 논의를 해보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왔던 목적이고요. 이제 저희 얘기는 여기서 좀 스탑을 하고 저는 좀 큰 그림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이 요즘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정치적인 상황이 어떨까? 북한이 지금 내년 되면 김정은 집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지점에 와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이동 박사께서 간단히 설명을 할 것이고, 양문수 박사는 아마 북한이 지금 최근 한 2, 3년에 제재와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난관, 아마 앞으로 더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커넥션을 한다면 철도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철도가 단순히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칫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또 북한이 스스로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전략 구도에서 보면 북한이 중국 쪽으로 빨리 경사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스탑하고 이기동 박사 말씀하시죠. 네, 짧게. 아마 질문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 원래 전공이 이제 북한 정치 분야는
토론 시간에 아마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원장님의 큰 그림을 좀 받아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아까 원장님께서도 지금 한반도가 일종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100% 동의합니다. 두 가지, 한 가지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꺾이면은 우리가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다시 역진할 수 있는, 지금의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동시에 보인다, 그런 취지입니다. 일단 그 긍정적 흐름은 계속 미국이 아주 북한이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지난 4년 동안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대신 한미는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이제 서로 이 교환물이었죠. 근데 그동안 2018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계속 그 한미가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 ICBM과 핵실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떤 경제난도 있고 그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뭔가 끊임없이 국제사회와 대화하고 싶은 의지는 계속 갖고 있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두 번째는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남북관계의 재개를 위한 긍정적 신호, 청신호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기 좀 빠른 것 같고요. 긍정적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풍신선 이제 다시 재개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한국 정부가 이제 대북 인도 지원 결정을 했죠. 근데 그 두 조치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환영,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국은 한국의 대북 그 협력과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동력이 만들어진 거죠. 더 재밌는 거는요, 어제 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8월 달에 있을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한미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8월 초가 얼마 내일 모레인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좀 그게 좀 이례적인 것 같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미 군사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이다. 흥미롭죠.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관련 지침을 존중한다. 이 대목을 보면 어쨌든 지금 한국의 코로나 변이가 다시 확산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번에도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뭔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을 미국 국방부가 감안하고 고려해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냐. 그러면 하반기의 흐름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세 번째입니다. 북한이 전략을 변경한 거죠. 기존의 강대강 선대선 원칙이었죠. 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이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은 움직이지 않겠다.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대단히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이번에 최근에 6월달에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유리한 대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불과 6개월 만에 입장을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게 이 긍정적 흐름이 부정적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기로라고, 크로스로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존도, 북한이 중국의 의존성이 높다는 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긍정적 의미가, 부정적 의미를 갖는데, 미중 관계가 좋을 때, 협력적 관계일 때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면은 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그런 구조하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할 경우에는 오히려 비핵화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미국이 관여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관심을 끌 필요가 있는 거죠. 북한은 역대 대통령 취임 초기에 늘상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를 해왔는데 이번 바이든 행정부 때는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죠. 그러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저 밑에 있을 경우에는 그걸 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런 충격요법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남북관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군사훈련이 다행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아니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남북관계 역시 다시 제자리에 멈추거나 또는 다시 며칠 전에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새롭게 형성된 이 소위 한반도 비핵 통합 프로세스의 이 시작 국면을 잘 활용해서 북한을 여기 이 열차에 같이 태워서 비핵 통합 프로세스라는 그런 목표에 그 과정과 그 목표에 이 북한의 동참을 계속 유도해 나가기 위한 한미의 어떤 조인트 인게이지먼트 이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이제 내년이면 김정은 집권 10년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김정은 집권 10년을 되돌아보면은 대략 한 앞에 5년과 뒤에 5년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특히 이제 주민들의 경제 문제와 경제 문제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거의 극에서 극이라고 하면은 좀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되게 이제 북한이 30년 전과 비교해서 변화하지 않는다, 크게 봐서 뭐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경제는 항상 어렵다라고 인식하기 쉽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고, 특히 이제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밖에서도 그리고 주민들 안에서도 주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얼마나 달라지겠나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김정은 집권이 대략 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했을 때 보면은 실제로 주민들의 삶은 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정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놀랐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로부터 또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상황이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은 본인이 취임하던 시절보다 이미 훨씬 더 후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북한의 그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가 자기네들의 경제 사정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제 한국은행이 추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5%였습니다. 북한이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제 조금 더 넓혀본다 그러면 2017년부터 제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부터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점점 폭이 커집니다. 2017년에 마이너스 3.5, 2018년에 마이너스 4.1, 2019년에 플러스 0.4, 그리고 2020년에 마이너스 4.5. 이 정도로 이제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총 생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딱 2003년, 그러니까 17년 전의 생산 규모와 딱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제 실적이라는 것이 이제 17년 전으로 이제 거꾸로 돌아간 셈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겁니다. 제재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북경 봉쇄이기도 합니다. 제재가 이제 취해지면서 북한의 수출과 수입이 줄어드는데 수출은 실제로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17, 18, 19년 시점, 즉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은 북한의 수출이 90%가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재가 그렇게 딱 추구했던 바 그대로 갑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북한의 수입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들 의아해합니다. 이상하다, 북한이 돈 없을 텐데 수출이 90% 줄면은 수입도 최소한 그 정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실제로 수입은 20%밖에 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북한이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유엔 제재 보고서가 항상 지적하는 것처럼 북한과 중국 간에 비공식적인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닌가? 제재를 위반하는 게 아닌가? 자, 어쨌든 2019년 말 시점까지 놓고 보면 제재로 인해서 타격은 있었습니다만 뭐 그렇게 휘청거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2020년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은 또다시 달라집니다.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랬습니다만 훨씬 더 북한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 방역에 취약하니까 아예 그냥 해외와의 그런 교류를 단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민들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여러 나라와의 교역들이 확 줄어들게 되고 아예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6개월 동안은 무역이 거의 제로가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조금만 아주 최소한만 열어뒀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작년 한 해 동안에 무역액이 74%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해보다. 수출은 이미 90% 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갔는데 수입도 이미 한 70% 이상이 줄어들죠. 그런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되느냐? 상반기 동안에는 그보다 더 크게 줄었습니다. 84%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작년 한 해 동안에 북한의 무역액이 북한이 이제 2010년대 초반에 2012년, 13년도는 한 해 무역액이 한 60억 정도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 해봤자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상반기 동안에 많아봤자 1억입니다. 그럼 올해가 떴던 동안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 추세가 더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충격이 가장 주민들의 생활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식량입니다. 식량의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전에 당전의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6월달에 당전의 중앙 열어서 올 상반기 동안에 그 경제를 어느 정도 결산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식량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식량 문제가 되게 안 좋다라는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한 몇 주 전이죠. 북한이 처음으로 유엔의 SDG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스스로 발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예년을 보고서를 하면서도 똑같이 식량 부분에 대해서도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핵실험을 하고 나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을 걸 예상을 했지만은 그런 대로 제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했는데 코로나는 대처가 안 됩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주민들 사이에 통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더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감안하더라도 방역이 우선이니까 실제로 방역에 대한 북한의 그런 절박함들 같은 거는 뭐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도 뭐 충분히 전해져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방역에 우선을 하다 보니까 경제는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자기 경쟁만을 계속 내세우다가 지금은 다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냐? 스스로 극복이 안 됩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이 이제 중국 쪽에서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데 북한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옛날보다 훨씬 높았죠. 뭐 북한 스스로의 통계로 따지면 전체 무역 중에서 70몇 % 정도가 중국인데 한국 측의 추정에 따르면 이미 한 95% 정도를 넘어갑니다. 그것도 뭐 공식적인 교육이지 비공식적인 교육만 치면 97, 8% 넘어갑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공식적인 것들을 97%를 의존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도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새로운 국면 모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아마 저 질문들도 많고 이러실 것 같아서 우리 나 원장님은 좀 짧게 좀 가급적 5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아까 제가 시험 관련해서 하잖아요. 이럴 때 키워드가 있습니다. 북한판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나중에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이승입니다. 네, 5분 스톱워치 지금 켜놨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남북 간의 철도 연결하면 우리가 섬나라와 같은데 이제 우리가 대륙을 연결해서 이제 우리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이제 단도 국가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을 최단 거리로 연결해줘서 우리가 아태 가교 국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두 가지 우리가 남북도 이 지역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한반도 신경제 우상이고 또 두 번째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남북 접경 지역에서 그 남북 3대 경협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철도도로 연결사 우리 민주평등위원님들 많이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DMZ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전한 관여, 인게이지먼트도 불안전한 어떤 평화경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 중단이 되었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커넥티비티라는 의미에서 서쪽으로는 신주까지, 동쪽으로는 우리 두만강까지 경인선, 동해선 철도를 반드시 연결해서 거기서 2개, 20개, 아니 10개, 20개의 새로운 개성공단 또 우리 관광특구, 자원특구를 만들어서 하나의 또 새로운 그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만 개 정치에 멈춰져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이거를 6만 개, 7만 개 국가로 가자, 가교 국가로 가자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더불어서 경제를 또 다시 또 회복하고 발전시켜서 2만 불 국가. 그래서 최소한 남북이 한 경제 격차가 한 3배 정도 났을 때 통일을 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한 20배 이상 경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통일을 논하기는 아직은 이제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대부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동아시아 출도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여기 한반도에 머물지 말고 우리 유라시아 대륙하고 이 태평양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 재미있는 게 유라시아 국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라시아 대륙 오른쪽 베링해에서 왼쪽으로 함착하고 왼쪽으로 저쪽 그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직선으로 긋고요. 또 밑에 인도, 동남아로 또 직선을 긋고 거기서 또 다시 알래스카 쪽으로 직선을 긋는 유라시아 대륙이 역삼각형입니다. 그리고 딱 태평양이라는 건 우리가 패스트 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그죠? 그래서 이 태평양이라는 동그라미 해양과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이 그 대륙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부산이고 한반도거든요. 여기 LA에서도 사실은 동서로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 세계에서 철도로 화물을 가장 많이 나르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국, 이제 이런 일본 이런 나라들이 될 텐데요. 결국에는 이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최단 거리로 연결해주는 가교 국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개념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자 이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사실 철도 연결이라는 부분은 북도 동해하고 우리 또 굉장히 바라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 지속 가능한,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경제 발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철도다. 그래서 이제 철도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도 통신선이 복구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이동권을 확보해서 남북이 같이 함께 이동하고, 뭐 예를 들면 이산가족 성공이라든가 스포츠몰이라든가 정상회담, 또 인도적 지원 물자 다 철도로 할 경우에는 사실 그 효과 자체가 굉장히 배가 되거든요. 아마 시너지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도에 대한 어떤 협력 사업을 빨리 또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평통에 계신 자문위원님께서도 미국에서 좀 더 대북제재 어떤 수위를 좀 더 완화해달라. 그래서 최소한의 철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제재 완화를 통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운동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평통에서 이제 우리 종중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선언과 관련해서 많은 지금 액티비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평화철도라고 해가지고 저 멀리 부산에서부터 이 판문점까지 이 철도로 이 전국을 푹 이제 직접 걸어다니면서 그 운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자문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서 많은 또 이렇게 역할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딱 5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저 Q&A를 할 텐데 사회를 제가 볼까요? 이게 좀 네. 이상하긴 하지만. 예, 직접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원장님. 네, 철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반도의 남쪽에서 섬도 아니면서 섬과 같은 사실 기적적인 거지요. 이 섬의 운명에서 20세기 후반의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세계의 중심부로 우리 이제 신흥 강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없을 정도의 이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가게 된 것은 대단히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륙과 연결되는 그런 동력을 갖게 되면 지금 우리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더 빠르게 한국이, 그리고 더 좀 크게 보면 한민족이 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철도를 통한 연결, 그리고 사실 연결이라는 것은 물류이고, 그리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자칫 이것이 놓치게 되면 중국이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이 북한 철도의 개보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중국판 고속철을 이제 북한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이제 중국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옮기게 되면 동부아시아의 전략판의 큰 구조가 바뀌게 되는, 그것도 저희로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좀 해주시면, 질문. 네, 역시 곽찬 교수님 제일 먼저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길을 안 주고 있었는데. 우선 웰컴입니다. 특히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참 좋은 분석과, 제가 조금 늦게 왔지만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7.27 남북 정상간 합의한 것을 보고 너무 놀랐고 깜짝 놀랐고, 야, 이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참 복원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학계나 언론이나 너무 로지 픽처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걸 저는 대단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코셔스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이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제가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 칼럼을 보내고 나니까 여기 와서 듣고 난 다음에 보내야 되는데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수정해서 보내겠습니다. 나중에 통일뉴스에 한번 읽어보시면 8월 1일자로 적어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 다 설명은 우리 지금 이기동 박사도 상세하게 설명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이게 생활고 그 다음에 경제적 이유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용남 통미 전술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미국과 연결을 하려니까 안 되니까 남쪽을 이용하겠다 하는 그런 과거의 전술을 그대로 재반복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평화 프로세스가 복원이 되고 진전이 되려면 북한이 주장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미국이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아주 비관도 아니고 낙관도 아니고 cautiously optimistic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생활 필수품 금지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석탄 수출이나 몇 개의 광물질을 수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미니멈 제재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프로세스의 진전은 저는 없을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드 요건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지연 최소한의 축소, 과거처럼 그야말로 전략적 무기 도입하지 않고 간단한 시뮬레이션 정도 같으면은 북한이 허용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됐고 잘못된 거 없습니다. 뭐가 그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가 지금 이번에 칼럼에다 쓰신 내용이라 지금 그 말씀이시죠? 한 번 더 면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용남 통미 이게 이제 김정은의 전술일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용어를 어떻게 쓰든 간에 저는 아까 통남 통미라고 이제 아까 저기 오시기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시그널이 미국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이번에 이제 통신선 복구한 것이. 그런데 용남, 한국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에 우리말에 있는 부정적 코노테이션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데요. 옛날에 DJ 김대중 대통령의 그 햇볕 정책과
그때 이제 한반도에 큰 정기를 마련하려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그때 하셨냐면 북일 관계도 북미 관계의 진전 못지않게 수교 쪽으로 가야 70년대 이래의 오랜 수건이었던 키신저가 남긴 수건이었던 그 교차 승인, 이것이 결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 가는 일이다. 북일 관계의 개선과 수교로 가는 것에 필요하다면 한국의 힘을 이용해도 좋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전략에 맞으면 이용당하는 줄 알면서 이용당하는 것도 알면서 이용당하는 것도 우리의 전략 범위 내에 있으면 괜찮은 것들입니다. 그게 어떤 용어를 쓰든 용남 혹은 통남으로 쓰든 간에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는 알 수는 없죠. 100%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다 알 수는 없는 건데 국가의 전체의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3세대의 이런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지금까지 해온 지난 9년 동안, 이제 내년이 되면 10년이 됩니다만 어떤 철학으로 어떤 목적으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조금 더 보완해서 나중에 이동국 박사는 설명을 할 겁니다만 대개 기업도 그러하고 국가도 뭐 유례 없이 사실은 3대 세습으로 가게 된 것은 현실이죠. 그런데 각각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내세웠던 국가 운영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주체였고 성군이었고,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의 어떤 정치 국가 운영의 방침을 제안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정통성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 그리고 국가 경영, 우리가 정치를 국가 경영의 기술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이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이자 구상일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일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나온 용어를 그대로 이게 쓰면 애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달리 굉장히 솔직하게 뭔가 국민들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애민 사상을 실천하느냐를 보면 경제인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드는 것에서 정통성을, 할아버지 아버지와 나는 정통성을 가지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지난 9년간의 이제 결과물이고, 본인은 그렇게 원했겠습니까만은 뭐 제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재를 풀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변까지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워킹을 하지 않게 되는 구조가 되었고, 거기에 코로나가 지금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가 가장 긴급하게 원하느냐를 보면 역시 우리가 흔히들 이게 3대 세습 체제니까 정권의 안정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경제 안보,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아주 대담한 딜을 그랜드 바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아티클을 포린 어페어스에 썼던데 그 안에 Economic Security of North Korea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 안보와 관련된 것을 해소해 줌으로써 뭔가 거기에 대응하는 조건들을 내걸 수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 안에는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이 될 겁니다. 철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방역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모두가 다 그걸로부터 시작된 거가 궁극적으로 김정은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서로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 역시 경제적 문제일 것 같다는 겁니다. 체제 안정과 경제적 문제를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게 원샷 딜, 빅샷 딜, 그림은 크게 그릴 수 있지만 해나가는 실천의 방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단계들마다 조금 한 번 이 길로 들어서면 다시는 이렇게 역진하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게 지금 현 시점에 지금 대통령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언제죠?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10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런 것과 같은 보여주기식의 것은 하지 않겠다.
다음 정부에 누가 들어서든 진보건 보수건 누가 들어서든 간에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에서 작동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고 싶다. 그게 이제 지금 현 시점의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또 좀 할 얘기 좀 더 있죠. 네. 계속 우리 원장님 말씀을 이제 계속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왜 김정은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이데올로기가 M인 북한식 용어로 하면 인민대중 개인주의일까? 왜 김정은은 그것을 내세웠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13년에, 2012년에 공식적으로 집권을 하고 이듬해인 2013년에 김정은이 아주 중요한 태제를 발표하죠. 내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 선군의 길, 그 다음에 사회주의 길입니다. 앞에 두 개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사회주의 길인데 그러면서 그 김정은 집권 이후에 첫 번째 사업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김정은이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사업이 평양국제공항 개보수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도 많은데 하필 왜 평양 순환공장, 순환국제비행장을 했을까? 제 생각에는요. 이제 김정은이 어려서부터 스위스에 생활을 하면서 방학 때 고향인 조국인 평양에 올 거 아닙니까? 아마 제 추정컨대 아마 김정은은 자기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조국의 관문에서부터 느꼈지 않았을까? 이게 정말 하나의 나라이고 국가인데 이렇게 공항이 형편이 없을까? 그러니까 스위스의 조그만 도시의 공항보다도 못하니까 아마도 김정은이 느꼈던 것은 자기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대원 사회주의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어려서부터 어떤 수치심으로부터 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순환공항을 제일 먼저 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린 지도자의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지 않는 지도자는 이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이 체제를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통해서 안보 공백이 나타나고 그 안보 공백으로 해서 이 체제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런 인식도 있지만 보다도 경제가 망가져서 인민생활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인민들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비핵화만큼 안보 공백만큼 우려스러운 그런 판단을 어린 김정은이 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 대내외적으로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경제 건설을 중시하는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노선을 아직까지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김정은이 갈 수밖에 없는 길, 가야 할 길,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잘 가도록 우리 계속 유도해 나가는 작업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원래 시간이 어떻게 6시 15분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원호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평통자문위원을 하면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느덧 80세를 방문했습니다. 네, 저는 꼰대 보수에 속합니다. 금방 문재인 정권이
젊은이 들어서면서 많이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무척 북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저 자신은 저도 북한을 나름대로 혼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자에 와서 대학교에 북한학과도 생기고 많은 연구소가 생겨서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은 너무 조그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첫째 질문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전문가로 기탁을 한 사람이 한국에서도 근무했고 CIA에서도 근무했던 박정H라는 여자분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분이 쓴 책이 Becoming 김정은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존경하는 북한학자로서는 국민대학교의 란컵 교수하고 이 박정이라는 이분 두 분입니다. 전문가로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면서 혹시 자문을 잘못해가지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15년 전에 빅터 차가 2, 3년 후에는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의 잘못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조금 힘들어졌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지금 국가안보연구원을 맡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 박정희라는 이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를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1년 반 전에 문정인 특보가 여기 UCLA에 와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질문을 드렸더니 투키디데스 테어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 답은 간단하게 앨리슨 교수의 하이포테시스가 틀렸다 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근반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일성 주석이 자손들에게 말한 것이 야, 중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아주 철칙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트럼프와 만나기 전까지는 중국과 거리를 무척 두다가 내가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데 중국하고 일단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2번이나 방문을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으며, 제가 보기에는 대만과 중국의 해협에서의 문제와 한반도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고 투키디데스 테오리에 입각해서 말씀 내지는 지금 연구원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어떠한 건지를 듣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만과 북한이 중국에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국에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까? 어떤 시퀀스,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한반도 비핵화를 문제 삼아가지고 얘기가 잘못 삐끗해가지고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두 개를 만약에 가상해서 비교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이 더 심도 있게
연구원에서 고려하셔야 될 것이요. 네, 거의 숙제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이 주제도 포함해서 제 연구의 폭을 좀 넓혀보겠습니다만 제 짧은 생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전체의 전략판이라고 하는 거에 미중 관계가 최상층에 있죠.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 압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지점에서 이것이 그 약한 표면을 뚫고 나올 것인지는 아직은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하기 힘듭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해석한 것은요. 미국은 물론 우리가 글쎄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한데요.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 중국과 협력하자고 그러고 어떤 부분 견제하자고 하는 이런 그 약간의 상반된 미국 자기 중심적인 그 전략적 판단이 중국에게 어떻게 읽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무신경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에 웬디 셔먼도 가서 아주 좀 수모를 당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미국이 스크럼을 쭉 짜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을 이제 말하자면 장기로 치면 대만이라고 하는 포차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가 있는 나라는 일본이고요. 네. 한국은 이번에 확인한 것은 대중 스크럼에 미국 편에 서 있는 것은 확실한데 우리가 동맹국가니까요. 그런데 전략적인 영역에서 보면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대중 스크럼의 반발짝 뒤에 정도 서 있는 것을 미국이 나는 전략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외교 유연성의 결과라고 일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미식축구식으로 보자면 앞에 그 몸집 좋은 아이들 있죠. 그 아마 센터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일본은 거기 서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조금 기민하게 러닝백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구도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서 이건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9세기에 중부 유럽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이 전체적으로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국은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라는 것을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냥 지금 동맹의 스코프가 확장되고 미국이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고 또 한국에게 백신의 허브 공급의 역할을 맡기고 이러는 것으로 보면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한국을 중시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에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한국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대만이 연결고리 그 대만의 지표면이 약하게 돼서 이 부분이 먼저 폭발하게 될지 북한의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이익에 크게 손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한반도 문제의 안정적 관리가 대만 문제보다는 훨씬 더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죠. 박정현 박사, 정박이죠. 어떻게 저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카밍 김정은 이 책이 저희 한국에 있는 학자들 사이에 좀 화제가 됐던 것은 이분이 CIA 북한 분석가 출신이잖아요. 근데 같은 CIA 출신으로 북한을 정말 그보다도 2배 이상 긴 기간 동안 북한을 봤던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박 할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 할린이 정박의 책을 리뷰를 했는데요. 리뷰의 핵심이 글을 잘 썼다 못 썼다가 아니고 틀렸다.
팩트가 틀렸다. 그 하는 책을 그 리뷰를 썼다고. 근데 팩트가 하나도 틀린 게 아니고 일일이 어떻게 다 잡아냈는지 거의 300개가 가까운 곳에 그 잘못된 것이 있다. 이런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박은 뭐 역사학을 전공한 그 재미교포 출신이죠. 그래서 조금 뭐 미국의 그 보수적인 성향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만나봐서 얘기해본 걸로는 스마트하니까 아마 전략적 판단을 앞으로 조금씩 좀 수정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해봅니다. 뭐 대만 문제는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시죠. 이 마지막. 이거 짧게 하시면 제가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짧은 거예요. 네. 홍콩에서 한 20여 년 하고 현재는 상임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그 단체에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남북 통일에 제가 20여 년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남성들께서 지금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 가지로 일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념의 차이가 너무 지금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여성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20여 년 있어 보면서 이렇게 여성위원회 그 선출이라고 할까요? 그런 비중이 지금 40%가 지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제 50%가 가면 이제 뭐 여성 그런 뭐라 그럴까 특별 대우 이런 건 이제 없어지겠죠. 완전히 평등이 되니까. 근데 오늘 네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지만 혹시 한 분의 여성분이라도 오셨으면 그분의 의견은 과연 어떨지 이상입니다. 다음에 올 때는 여성 우리 전문가를 한분 모시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만 지금 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이 35분인데요. 우리 그 여성분이 5분 계시죠? 여자 박사님이 7분. 7분. 네. 7분 있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뭐 특별하게 뭐 여성, 남성 그 젠더 가지고 뭐 이런 그 차별 구분 이런 것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 잘 통용이 안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단해서 아마 지금 외교부에 오신 우리 이제 특히 우리 제자들 그룹은 요새 50% 이상이 우리나라 젊은 외교관들의 절반 이상이 다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뭐 이렇게 편견 같은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은 제가 잘 쫓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되었어요. 오늘 네 분께서 오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그대로 앞에 계신 기념사진 한 찍게해서 다 뒤쪽으로 좀 올라오시고 전체 한번 기념사진 찍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장